네,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악재는 다 해소된 것 같아요. 악재가 그동안 되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이 CPI 지수가 높게 유지되면서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되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물류의 차질이 빚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또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공장들 문을 닫고 뭐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아무튼 우리의 이 경제의 어떤 활력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한 해가 지난 한 해였고요. 올해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해소되는 모양새가 보이잖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장기전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냥 그런 상태이고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이고 특히 물가 상승률이 많이 꺾였죠. 이제 미국, 유럽, 뭐 기타 등등 선진국들에서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석유 가격 때문에 굉장히 문제됐던 그런 것들이 겨울도 끝나가고 또 석유 가격도 내려가면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많이 해소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 연준을 비롯해서 전 세계 이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곧 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 기조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피보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권에서는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흐름 같아서는 상고하저일 수도 있고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고하고 이러면 더 좋은데 더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의 투자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있지 않으면은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고점이 그래서 2021년 비트코인 가격 말씀인데요. 전고점이 2021년 11월에 69,000달러까지 올랐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올해 한번 그걸 다시 터치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올해요? 네.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도. 아 그래요? 엄청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보는 사실 성향이기는 한데 왜냐면 네. 이게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끝나고 거기에 호재까지 겹치면 그동안 지난 15년, 20년 동안 이 스칼스한 에셋, 희소성이 높은 에셋이죠. 네. 주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의 가격이 이제 굉장히 드라마티컬리 올라왔지 않습니까? 가격이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 69,000달러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공급이야 뭐 막혀 있고 줄어든다는 거 우리 뻔히 다 아는 사실이고 수요가 그동안 많이 올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관심이 증폭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건데 비트코인의 수요는 그러면 어디서 상승을 할까? 이 고민을 저는 하는 중이고 올해 안에 그게 해소된다면은 이제 69,000달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요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예를 들어 박스권 장세 같은 경우에 횡보장의 장세에서 대형주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크니까 지수적으로는 상단이나 하단이 좀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박스권 장세에도 소형주 같은 거는 뭐 몇백 배가 오르는 게 나온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순환주로 섹터를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이 아직은 글로벌 자산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 같은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네. 기관들이 많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도 종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맞아요. 보시는 맥락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되게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 장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도 몇백 배 가는 종목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금리 인상기에 무조건 주식시장이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주식들은 날아가기도 했죠. 날아갔죠. 네. 지수가 날아간 적도 있어요. 금리 인상기에도. 이제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래서 자산시장과 이 전반적인 경기와는 좀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 자산시장을 끌어올릴 힘은 뭐냐. 뭐 그동안 지난 15년, 20년간은 돈의 힘이었잖아요. 네. 그 돈의 힘, 유동성의 힘. 어떤 페드풋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미 연준의 이제 전전인가요? 전전 그 의장인 그린스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썼단 말이죠. 예, 어떤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므로 만약에 이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연준이 그 최후의 보루로서 나서야 한다. 라면서 이제 페드풋이라는 말을 썼는데
미 연준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금리를 뭐 내렸다 줄였다 하면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이제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주식 시장이 사실 이들에게 베스트 인터레스트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되게 안정적인 소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인들의 70% 자산의 70%가 다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반대죠. 우리나라는 70%의 부가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사람들이 돈을 쓴다. 소비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해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이제 하느니 원하는 안정적인 경제가 유지된다. 고용도 잘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폭락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갑 닫고 안 쓰잖아요. 돈. 왜냐면 미래 기대 수익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으므로.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식시장과 실물 경기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결국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같은 이제 자산에 어떤 사람들의 내러티브는 어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 투자자들의 내러티브가 뭐냐? 나스닥 3배 ETF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티브한 에셋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완화적인 기조로 간다. 연준이. 또 뭐 이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해소되고 호재가 조그만 거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그냥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크게 올라가지고 네. 한 2천만 원 선에서 거의 3천만 원까지 2만 3천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에 있었던 한 7만 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번에 이제 급등이 나온 거는 이제 DCG 제네시스 들어보셨죠? 네. DCG 파산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DCG라는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약자입니다. 이 회사 이름이고 DCG 그룹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가장 그 덩치가 큰 계열사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암호화폐 담보대출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현금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비트코인 대출을 해주거나 이제 이랬던 것이죠. 근데 이곳이 이제 대출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름에 캐피탈이라고 붙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캐피털사 하면은 좀 약간 삼금융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삼금융권 같은 느낌이 회사 사기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규모 자체는 뭐 1금융권 못지않은 정도로 그래요? 암호화폐 굉장히 많이 대출을 뭐 분기에 한 3조 원씩 3, 4조 원씩 이렇게 대출을 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기반 담보 대부 업체였던 것이죠. 엄청 크네요. 네. 근데 이곳이 이제 전혀 사실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FTX 파산 사태가 지난 11월에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자금이 FTX가 갚지 못할 자금이 많이 여기 들어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도 문제가 터진 것이죠. 제네시스 트레이딩에서도. 그리고 이제 DCG는 모회사로서 제네시스 트레이딩과 또 돈을 빌려주고 뭐 빌려가고 이런 관계가 또 많이 이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문제가 되니 DCG, 모기업인 DCG도 문제가 되고 이런 연쇄 파산으로서 지금 문제가 계속 도미노처럼 발생을 한 겁니다. FTX부터 시작된 거예요. FTX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구나. FTX가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파산 신청을 할 때 채무 금액이 한 12억 불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4조 원 정도,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못 갚은 거고 이제 까면 깔수록 더 양파처럼 뭔가 드러나고 있어요. 전통금융권에서는 그래서 FTX로 인한 어떤 전통금융의 익스포저,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해봤는데 한 3에서 6% 정도 된다. 익스포저가. 그래서 전통금융은 뭐 FTX가 망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면은 FTX가 돈을 빌려갔거나 혹은 FTX가 돈을 빌려줬던 이 기관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카운터파티로서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냐? 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이거든요. 암호화폐를 대출받고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는 이유는 트레이딩을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사업에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생활 자금에 쓴다거나 이런 다양한 용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암호화폐는 그냥 only one 순전한 이유, 레버리지를 땡겨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트레이딩에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시장이 하락하면은 트레이딩 전략들이 다 이제 워킹을 안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은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를 내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대출을 청산하니까 이 제네시스 같은 곳들은 계속해서 그 대출 금액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기에 뭐 한 3, 4조 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 같은 것들을 확 완화해서 대출을 더 많이 내보내는 것이죠. FTX에 가 있던 돈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FTX가 차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약간 내부 듀딜리전스를 해보면 이런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또는 담보대출을 해줬더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제가 뭐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줬다면은 그나마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이제 담보물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이 소위 말하는 잡코인 이런 것들도 담보로 받아줬다고 하는 거죠. 또는 아예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려준 것도 많았다. 이런 게 이제 다 장사가 안 되니까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FTX라는 뭐 DCG랑 마찬가지로 전혀 망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그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수영장 물이 빠져야 팬티 벗고 수영하고 있었던 게 누군지 드러난다.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DCG는 네, 그런 회사고 이번에 파산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어요. 기정사실화 됐죠. 그렇구나. 그 제네시스가 망하는 게 아니고 DCG가 망하는 거예요? 제네시스가 망하는 겁니다. 제네시스가 망하는 거고, 그 이제 파산 절차를 DCG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DCG는 아직까지 뭐 정확히 기사가 나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근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네시스가 거의 모 회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알짜배기 회사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밑에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그레이스케일 투자 신탁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GBTC로 유명하죠.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비트코인 현물 대비해서 계속 40%씩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거래되고 있고, 이제 GBTC를 ETF로, 현물 ETF로 바꾸려고 했던 그레이스케일의 노력이 계속해서 SEC,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로 전환을 해주면 GBTC가 워낙 유동성이 지금 안 받쳐주니까 계속 디스카운트 되는 거고, 이게 약간 악의 순환처럼 계속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ETF로 전환을 해주면 이제 뭐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맘앤팝이라고 하죠. 그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이 부머 세대 이후에 그런 뭐 자산이 많은 그런 이제 하이넷월스 인디비주얼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ETF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레이스케일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또 뭐 코인데스크라고 언론사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매각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렇게 큰 캐시카우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DCG도 뭐 사실 껍데기뿐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는 아직까지는 모르긴 하지만 좋지 않은 상황인 거 분명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이게 끝날지 몰랐는데 이게 결국 파산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악재는 해소됐다. 여기에 다시 그러면은 더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보고서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이유 없이 이게 호재도 아닌데 호재로 해석돼가지고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DCG까지 파산을 한다고 하면 더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겠네요. 출렁거릴 수 있죠. 이제 전통금융은 3에서 6%밖에 익스포저가 안 되니까 거기까지 출렁거리진 않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도대체 누가 얼마나 돈을 빌려갔는지 이게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6월에 5월에 그 테라 루나 사태 터졌을 때도 보야적 캐피탈, 3에로 캐피탈, 이제 이런 뭐 되게 굵직굵직한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이 암호화폐 관련된 예치 담보 사업을 하던 담보 대출 사업을 하던 그런 회사들까지 줄도산을 하면서 셀시우스 이런 곳까지
이 장기간 이제 하락장이 이어졌듯이 FTX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터질 만한 곳들 뭐 어느 정도 정리는 됐어요. 사실 블록파이라던가 이런 곳들도 테라 루나 사태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곳들인데 이제 뭐 더 이상 놀랍지도 않죠. 이런 곳들은. 근데 DCG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돈 빌려간 곳들 또 뭐 줄도산, 연대도산 나서 암호화폐 이거 구조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암호화폐 너무 투명하지가 않고 공시도 안 하고 이런 회사들 FTX 같은 회사들 보면은 그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자회사와 굉장히 형제처럼 끈끈하게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방화벽이 없고 막 돈을 빌려줬다가 그러니까 고객 자금을 유용해서 트레이딩에 썼다가 다시 그걸로 뭐 갖다 놓고 이런 행동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는 시장에 어떤 믿음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발을 끊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다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이사님께서 수많은 악재들을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파산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물론 비트코인이 그 7만 달러 정도 선에서 거의 뭐 16,000달러까지 정말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비트코인이 0이 되진 않는구나. 그렇죠. 이게 뭔가 사기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폰지 네. 사기. 네. 그리고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나중에는 다 당하는 거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또 버텨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또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웅달님은 뭐 어디에서 이게 그러면 수요나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혹시? 비트코인의 가치요? 네. 그러니까 뭐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보면서 그 화폐라는 것에 있어서의 믿음을 많이 좀 상실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근본적으로 좀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변에. 맞아요.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게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맞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제 아까 설명한 DCG나 뭐 제네시스 캐피탈이나 FTX 거래소나 이런 회사들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수요나 가치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이런 곳들의 파산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0으로 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왜 무관하냐면 비트코인이 생겨나고 이게 뭐 수요가 뭔지는 아직 모른다 치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뭐 거의 뭐 1,00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발돋움했잖아요. 이것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수많은 알트코인들 또는 이제 뭐 NFT까지 뭐 다오나 뭐 이런 웹3라는 테마까지 다 등에 업고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그러면 거래할 것도 필요하고 또는 이것들을 뭐 이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 생겨난 것들인데 이 비트코인 외 나머지들에 국한되는 얘기라는 말이죠. 제 말은. 이제 이것들을 트레이딩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왜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뭐 누군가는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 10배, 20배 가격 상승을 바라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곳에 어떤 까고 깠을 때 그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이곳에서의 발생하는 이곳에 대한 수요는 결국 나 여기서 10배, 20배 먹고서는 부자 될 거야 라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뭐 우리 삶에 녹아드는 그런 어떤 기술이 나와가지고 우리 삶을 뭐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딱 하나 있죠.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우리 삶을 개선할 거고 어떻게 이게 뭐 그러니까 블루칩 주식이 구글, 아마존 이렇게 돼가지고 막 몇백 배 가는 주식이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돈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희석됐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달러가 가장 아직도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가장 이 안전 자산으로서 인식되는 화폐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전 세계 1위 국가라는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적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 믿음은 뭐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세상이 그렇게 정태적이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동태적입니다. 그래서 이 동태적인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곳들의 요소 비트코인이 침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 생각하면 안 되고 달러를 갖고 싶은데 달러를 못 가지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못 가질까? 나도 미국 달러화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들의 어떤 부를 10년, 20년 이렇게 뭐 대대손손 이어나가고 싶은데 왜 못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봐야 되는 거죠. 제 답은 비트코인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세상은 동태적으로 움직이고 달러가 해결하지 못한 영역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배달 시장에 큰 승자가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배달 시장에 승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제가 그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배달 기사들의 어떤 뭐 연봉은 올라갔죠. 수익은 올라갔죠. 하지만 그 배달을 해야만 하는 식당 쪽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되는 점주들도 막 나오고요. 이 뭐 배달 수수료 비싸가지고 장사 못 해먹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거. 그러면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는 물론 엄청난 편의성을 가져다 줬지만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 혁신을 이뤄냅니다. 혁신을 이뤄내죠. 여기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도 대박이 나겠다. 나 돈 벌겠다라는 어떤 혁신가가 나타나서 또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이 발전하는 인류가 진일보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발현된 거죠. 이제 지난 한 1970년대부터 이어진 그 닉슨 쇼크 이후로 이어진 달러 금태환이 이제 그때 끝났잖아요.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 시대, 완전 신용화폐 기축통화 시대에 어떤 서막을 앓았던 그때 이후로 한 50년, 60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신용화폐가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굉장히 커왔고 뭐 잘 해줬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비효율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달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채워주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부작용은 뭐라고 보세요? 달러의 부작용? 터키 같은 나라에 가보면 환전소가 뭐 시내에 몇백 개가 있는데 달러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USDT 테더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이제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 리라화와 이 USDT 테더 간의 환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독재 정부라서 그 달러의 어떤 반입이나 반출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달러를 벌어올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야 뭐 수출 뭐 대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자원이 있는 나라들도 그런 게 가능하죠. 네. 근데 그런 거조차 없는 나라들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나라가 정책을 어떤 금융 정책을 잘못 써서 통화 정책을 잘못 써서 뭐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폐의 가치가 매일매일 똥값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도 없고,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이제 최후의 보루 안전자산인데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금은방에 가가지고 막 금을 쓸어 담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야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고, 일반인들은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돈의 예금인데 예금의 가치가 막 폭락해요. 그러면은 뭔가로 환전을 해놓고 싶어요. 근데 없어. 이 나라 자체의 달러가. 그러면은 뭐가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냐? 그거를 USDT 테더가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테더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다 갑자기 테더 얘기하니까 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테더 얘기를 하나? 이게 뭐 안전한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테더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테더는 그냥 이 자기네가 사기업인데 달러를 자기네 그 은행 계좌에다가 넣고 그만큼 1대1로 토큰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달러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움직여가지고 국경에 제한 없이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1대1 달러 가격과 테더 가격의 1대1 가치 이 유지는 테더사가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가 그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죠. 물론 매일매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뭐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지금 리저브 에셋을 가지고 있는지 달러 기반 뭐 채권, 국채, 회사채
그다음에 뭐 MMF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요. 이런 것들이 터키나 아니면은 뭐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많은 이제 남미 국가들, 라탐 국가들이죠.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것들로 왜 흘러 들어가서 달러가 못하고 있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종국에는 비트코인으로 이 수요가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디지털 화폐라도 좋으니까 이게 뭐 정부가 보증하지는 해주지는 않아도 이 테더라는 회사가 보증을 해주므로 이렇게라도 갖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못 써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또 드릴 텐데 어떤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도 끝장이 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갑자기 무슨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연달아서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결국엔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1,000원인데 언젠가는 뭐 제가 죽을 때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근시일 내에 달러에도 큰 위기감을 찾아올 것 같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이제 입지는 더 공고해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 테더사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혹시 아세요? 테더사는 일단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달러를 거기에 맡기고 토큰을 발행하면은 그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국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표면 금리가 한 요즘 4%, 3, 4% 되잖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이게. 이 테더의 아웃스탠딩 지금 발행량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발행량의 4% 정도를 매년 꾸준히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계산해 봤을 때 한 20 빌리언 달러 정도 됐어요. 그 예상 2022년 예상 테더사의 이 10년물 국채에 100% 몰빵했다 했을 때 수익이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장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네, 테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한. 그리고 테더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이 그냥 이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테더를 쓰는 이유는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예요.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이제 차익 거래나 어떤 초고빈도 매매를 할 때 알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삭감될 수 있잖아요. 그 찰나에도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막 전략을 하고 나서 수익이 실현되고 나면은 그걸 테더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정되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테더 수요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할 거 없고 암호화폐는 결국 트레이딩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수요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테더가 많이 사용된다. 이제 그래서 테더는 계속해서 그렇게 테더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한 그냥 앉아서 국채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이자로 돈 버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 테더가 비트코인하고 이게 아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달러화에 대한 니즈 때문에 테더를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그 시점도 다르고 이해의 정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후의 안전자산이 될 거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주변에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저처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웅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소형주나 블루칩 주식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 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날아가게 생긴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 필요한 거고 안전자산은 달러예요. 그래서 이 달러를 가지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달러 가격과 연동되는 테더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에 이제 손이 가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투자자가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도지코인의 역할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목을 열어주는 어떤 마케팅 수단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 도지코인이 이 시바견이 되게 귀엽고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아무튼 뭐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막 펌핑하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도 알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사실 재미없거든요. 이 마케팅을 하는 조직도 없고 사장도 없고
뭐 우리나라에 어디 뭐 증시에 상장돼가지고 맨날 뭐 사람들이 리포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이 그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가치는 있대. 근데 이거의 가치를 알기가 사실 일부러 찾아보자면 쉽지 않은데 도지코인으로는 일하는 매개체 때문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테더도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기 전에 특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개도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금융 지식이나 어떤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테더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네. 이거 너무 그리고 국경에 어떤 제한 없이 사고 팔기도 좋아. 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사촌한테 보내기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좋아.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내가 연동해서 써보니까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고 내가 이거를 저장만 하고 있으면 뭐 컴퓨터를 뭐 내가 바꾸건 뭐 하던 그냥 이것만 내가 외우고 있으면 어디서나 다 내 지갑에 접속할 수가 있어. 이런 사실을 이 엄청난 러닝 커브잖아요. 사실 허들이잖아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메타마스크 지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그 웹3 개인 지갑입니다. 이 한때 메타마스크 전체 전 세계 지갑 사용자 중에 60%를 필리핀이 차지한 적이 있어요. 필리핀은 이제 대표적인 개도국이잖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 필리핀에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유행을 하면서 메타마스크 설치율이 급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사들 P2E 게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암호화폐를 ICO 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필리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60%가 메타마스크를 깔아봤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바로 뭐 가르치고 교육하고 할 것도 없이 좋은 것만 내보여주면은 알아서 쓴다. 이런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그 수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테더를 통해서. 이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뭐 이런 어떤 달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의 비트코인이 침투될 수 있게 테더가 그 길목을 열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달러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거기서 이제 뭐 희소성도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발행량도 정해져 있어서 누가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믿음이거든요. 이게 화폐는 믿음입니다. 그 신뢰가 가질 수 있는 게 궁극에는 비트코인이다.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화폐는 달러고 그 달러의 그 신용이 그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 미국이 쓰고 있는 국방비. 그죠? G20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천조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그 미국이 어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그 달러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 정부나 아니면은 미국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면은 그 가치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달러화에 대한 가치, 믿음도. 그래서 그 시점이 왜 안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이미 그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그렇게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를 좀 잃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중국 쪽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막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갔다가 또다시 뭐 1,500만 원 막 이렇게 가고 2천만 원 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은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순수하게 신뢰로만 들어오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는 거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어서 좀 흔들릴 뿐이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화폐의 지위 그런 것들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제 또 뭐 비트코인 가격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랐다고 하니까 또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제 이득 봤으니까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막 나오겠죠. 또 가격 내려가면 숏포지션 잡고 거기서 수익 먹으려고 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사람들 수요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죠. 네, 그 줄어드는 역할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감기예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네. 혹자분들은 비트코인 이제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은 점점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자산가들의 상품으로 자산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돈이 없으신 분들은 더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줄어들고 딱 그 자산 가치는 정말 부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리그에서 그렇죠. 그게 또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죠. 그렇구나. 네, 어떤 탄탄한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이 믿음이 결국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가면 그냥 공고한 탄탄한 수요가 발생을 하고 네. 그러면 가격도 안정화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너무 큰 돈 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네. 지금 뭐 글쎄요. 엄청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아마존 주식을 우리가 2009년에 만약에 샀으면 지금 몇 배를 먹었냐면 30배군요. 3000%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사실 수익이잖아요. 10배거를 3번 먹은 거니까. 그래서 2009년에 3분기에 잠깐 이제 아마존 가격이 계속 횡보하던 아마존 주가가 갑자기 확 튀어오른 적이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2009년 3분기.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거 전자책 킨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제품이 나와가지고 잠깐 반짝 상승한 거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사람들이 월마트 타겟 가서 이제 오프라인 쇼핑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한번 뭔가 사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존 가격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야. 다시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이제 지금 시계로 휙 돌려가지고 2022년으로 딱 보면은 아마존 주가가 3000% 올랐잖아요. 그 주가 차트를 놓고 2009년에 업틱 그 올랐던 하루에 확 올랐던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비트코인도 14년이라는 짧은 역사지만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죠. 두 개의 봉우리가 지금 2021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봉우리가 10년 후에 앞으로 보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업사이드는 무한대입니다. 업사이드는 무한대고 다운사이드는 상당히 이미 막혀 있어요. 그리고 희소성이 계속해서 가미가 되잖아요. 희소성이 가미가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기울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완만한 기울기로 계속해서 공급하다가 한 2100년 정도 되면 끝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가격은 이렇게 같이 안 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 좀 장기적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부자 되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도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거고. 네. 그래서 한 정고점 한 69,000달러 선 터치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좋은 일이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서 지금 의회에서 굉장히 가상자산 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을 도입한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해를 점점 높여가면서. 그렇죠. 거기도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정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차선책들을 계속해서 이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 크고 그런 거를 왜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하려고 할까 이 나라는. 근데 한번 가서 살아보시면 알아요. 저는 이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브라질에 물론 이제 중국에도 오래 살아봤고 미국에도 오래 살아봤고 해가지고 어떤 외국 생활에 대한 어떤 그래도 이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있거든요. 무슨 마인드셋이냐면 오픈 마인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열어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뭐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개도국, 동남아 개도국들과 많이 거래를 해봤는데 정말 뭐 우리나라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라에서 공장 문을 한 3일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납기가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은 걔네는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요 집에. 우리만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우리만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도 또는 정치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달러?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물론 경제 대국이긴 한데 수요만큼 가져올 방법이 없다.
브라질 회사 기업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물론 브라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다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도입합시다. 이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가 지금 뭐 통화 정책이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금리 올리는 내리는 하는 것보다.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 단위에서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아 그래 이런 게 있대 쓰래 하고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어덥션 이 채택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냥 이거는 아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아마. 엘살바도르 같은 조그만 나라 600만 인구 그러네요. 6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채택을 해도 이렇게 막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늘어나고 막 엘살바도르란 나라의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브라질은 엄청 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좋은 트리거들이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올해 연내에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사실 기대되고 있으니까 저는 좀 거기에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저기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SEC에 규제를 받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SEC의 규제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거래소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고 이런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월가에서도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좀 모여가지고 뭐 하나 만든 것 같은데요, 거래소. 그렇죠. EDXM이라고 하는데 EDXM. EDX 마켓의 이제 약자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규제 그리고 거래소 또는 비트코인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규제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특히나 이 특정 주리스딕션에 매여 있지 않은 그런 그냥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회사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ETF 같은 것들이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ETF를 승인해 주려면 그것이 거래되는 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거래소는 공시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나라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고 뭐 본사 소재지도 모르고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도저히 이건 SEC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가 지금은 물론 뭐 업계 1위고 거래량도 가장 크고 하지만 이번 FTX 거래소가 파산하는 걸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깨달은 거죠. 이거 자구적으로라도 뭔가 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은 쓸 수가 없다. 날아갈 수도 있다.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아무리 큰 거래소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EDXM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찰스 슈왑이라는 미국 최대 증권사, 이제 시타델이라고 하는 최대 규모 헤지 펀드, 또 뭐 피델리티라고 하는 이제 뮤추얼 펀드의 이제 강자죠. 이런 것들이 합심을 해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을 파이널 세틀먼트라고 하죠. 최종 결제를 할 수 있는, 체결을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 바이낸스나 아니면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시장을 만들어서 거래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거래하세요 해놓으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거래를 하면은 이제 그 신뢰 문제가 해결되면서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던 볼륨 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비슷한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그런 회사들의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던 거래량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거래소는 아마 미국 뭐 SEC든 뭐든 등록이 될 거고 정규적으로 고시도 할 거고 공시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SEC 입장에서는 이제 ETF, 현물 ETF를 승인 안 해줄 이유가 또 없어지는 거죠. ETF도 승인을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EDXM이 성공한다면.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또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맘앤팝, 그 부모 나이대 이상 되시는 분들, 뭐 비트코인 저기 다 그런 분들은 브로커들 통해서 이제 사시잖아요. 웨스트 매니지먼트 하시는 그런 PB들한테. 근데 뭐 비트코인 좋다던데 가격 오른다던데 합법적으로 투자할 방법 없어. 그동안은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코인베이스 어플 다운받으셔서요. 거기에 계정 만드시고 이거 사시면 돼요 하면 누가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가능합니다. 뭐 EDXM이라는 거래소에서 ETF 상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뭐 그러면 뭐 전체 자산의 한
5% 정도만 한번 배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머니 매니저들이. 그러면은 오케이 한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촉매자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이낸스가 그 SEC의 규제를 안 받는 거는 뭐 규제를 받게 되면 돈을 못 버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그 코인이라는 탈중앙 뭐 이런 철학에 배치된다고 생각해서 안 받아들이고 뭐 그런 건가요? 이제 코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봐야 돼요. 네. 바이낸스는 모든 코인을 다 거래하잖아요. 네. 규제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규제자의 관점에서, 규제적인 관점에서 이 거래소라는 사업 모델을 들여다보면 찢어놓고 싶은 거죠. 증권성이 있는 코인들은 증권을 거래하는 곳으로 가서 상장하게 하고, 너네는 바이낸스는 증권성이 없는 진짜 디지털 자산 또는 토큰들만 거래하는 곳으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규제 당국 입장에서. 근데 바이낸스는 싫죠. 내가 다 해먹을 건데 왜? 그러니까 이제 로비도 하고 그 정치권에 이거 FTX가 특히 그런 로비를 많이 했잖아요. 증권으로 판명되지 않게 해달라, 자산으로 판명나게 해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명확하게 증권성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토큰들이 그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랑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코인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투자 계약의 형태로 발행이 된 거고, 그 미래 수익을 구두든 뭐 문서든 뭐든 간에 약속을 하고 발행을 했고, 사람들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투자 계약의 형태고 증권이에요. 그러면 바이낸스는 국가마다 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증권을 거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FBI한테 당장에 잡혀갈 일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그게 증권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뭐 암호화폐 탈중앙화에 전혀 뭐 배척되는 행위냐? 아니에요. 증권인데 증권은 당연히 그렇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고시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은 규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거래소들이 규제된다 하더라도 바이낸스에서도 여전히 거래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전혀 제3의 어떤 뭐 그런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 거고, 또는 그냥 P2P로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게 비트코인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몇몇 코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인이 존재하지 않고 진짜 약간 커머디티처럼 해석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하던 대로 그렇게 계속 거래소들,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에서 거래될 거고, 증권성이 있는 것들은 EDXM 같은 곳으로 넘어와서 거래될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증권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인가된 거래소에서 취급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죠. 그럼 만약에 EDXM이 좀 커지고 이러면 이거는 SEC의 규제를 받는 거니까 네. 공시도 할 거고, 네.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 뭐 괜찮은 암호화폐 그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 진짜 유동성이 좀 물리고 이러면 가격이 진짜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EDXM도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이런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만 지금 상장을 일단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성 있는 코인들을 상장 안 하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자기네가 아직 뭣도 아니니까 그냥 막 증권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올려놨다 나중에 이제 그거 아시죠? 미국 법은 되게 특이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잘못까지 다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먹이더라고요. 바이낸스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증권으로 판명되고 증권을 거래해왔던 사실 때문에 나중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불려가가지고 막 센텐스 때려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때 몰랐어요. 지금 리플 소송이 그런 거예요. 리플 소송 2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리플 측의 주장은 나는 이게 증권인 줄 몰랐다라는 거고, SEC 주장은 니네 이거 알았다. 이게 이 논리 싸움이거든요. 만약에 알았다는 것으로 판명나면은 유죄예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현 CEO, 크리스 랄슨 전 CEO 다 리플 시장에서 그냥 팔았거든요. 공시도 안 하고 증권을 무공시로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가 돼요. 나중이지만. 그래서 이거 지금 막으려고 이 리플 측에서는 결단코 이거 증권 아니다. 정확히는 난 증권인 거 몰랐다.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 어떻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그 리플 측에서는 올해 상반기, 퍼스트 해프 안에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몰라요 사실. 네. 그렇군요. 그 리플도 증권으로 만약에 판명되면 바이낸스나 뭐 이런 거래소들에서 상패죠.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폐했잖아요. 그 소송 기사 뜨자마자 바로 상폐해가지고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 같은 뭐 국내 업비트 이런 국내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증권으로 미국에서 판명 나면은 아마 거래할 수가 없겠죠. 그 과거에 그 벡트인가요? 네. 벡트 거래소라고 선물 거래소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거긴 잘 안 된 건가요? 잘 안 됐어요. 선물 거래소예요. 선물 거래소인데 이건 현물인가요? 그렇죠. EDXM은 현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선물 거래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얼마 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그 삼성자산운용의 그 비트코인 선물 ETF도 마찬가지인데 30억 원 팔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 선물 상품이 왜 잘 안 팔리냐면 하락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현물의 어떤 믿음이 굉장히 지금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 선물 기반의 상품 만들어놔도 기관 투자자들이 선뜻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현물의 파생이니까. 그러니까 이 장이 좋을 때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횡보하거나 이렇게 하락할 때는 사실 굳이 그렇게 위험한 거에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벡트가 딱 2018년에 나왔을 거예요. 안 좋을 때. 제일 안 좋을 때 2019년까지 지지부진했잖아요. 장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나온 것도 맞고 또 현물에 대한 믿음이 아직 그렇게까지 투철하지 않은데 굳이 기관들이 그 선물 거래소 가서 그렇게 할 니즈도 많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훈용 이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핵심을 있는 거고 그 본질이 있는 거고 그거 격가지에서 많은 그 이슈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잘 갈라가지고 딱 그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해를 해야지. 맞아요. 이거 다 얽혀 있으면은 이게 뭐가 뭔지 진짜 헷갈리겠다. 그럼요. 여긴 뭐 약간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은 좀 아노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퍼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캠도 많고. 아침에 이메일 혹시 많이 오시나요? 네, 이메일 많이 오죠. 메일링 서비스. 그 자동 메일이나 뭐 아니면 광고성 메일 같은 것들 스팸으로 다 분류하시죠. 네. 스팸함에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쫙 쌓여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게 암호화폐 시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 스캠들이 너무 많아서 스팸으로 좀 거르고 싶어요. 이렇게 알아서.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걸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나 혼자서 노력을 합니다. 이 스캠을 걸러내려고. 뭔가 광고성, 뭐 스캠,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거기에 어떤 혁신이나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줄 알고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냐.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사실. 저라고 100% 확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코인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번에 앱토스 가격이 막 엄청 올랐어요. 앱토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제 국내 업비트 상장되면서 한번 작년 말인가 이렇게 확 올랐었고 이번에 확 내렸다가 5배가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 앱토스 코인은 이제 P2E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랑사가라고 하는. 갑자기 이제 뭐 앱토스 얘기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그랑사가라고 하는 P2E 게임이 저는 뭐 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저는. 왜냐면은 코인 가격이 일단 게임 나오기도 전에 5배가 올라버리면 이거 너무 많이 봐왔던 패턴이거든요. 코인 가격 먼저 올려서 꼭지에서 털고 나가고 게임은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용두사미로 끝나는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코인 시장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코인을 먼저 발행했기 때문에 코인 가격만 오르면 장땡이라서 이 발행사들도 발행한 주체들도 뭔가 이 본질적인 서비스의 퀄리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스팸 메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목만 읽어요, 그냥.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데가 확실히 믿고 있는 이제 굳이 메일로 따지자면은 뭐 저희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엄청 큰 투자사에서 약간 투자 제안 메일 같은 게 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비트코인은 저한테 있어서 그거 엄청 자세하게 이제 읽고 또 읽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스팸 메일 처리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진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싸잡아서 매도되기가 쉬운데 그거를 각 개인들이 잘 회를 쳐가지고요. 그거를 꾸역꾸역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14년인가요? 이렇게 온 게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요. 대단한 거죠.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진짜 좀 기대되는 미래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웹 3.0 사용 설명서에서 그 레이어 서비스들 소개해 주셨을 때 보면 또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돈 얘기만 저희가 했는데 사실 정말 킬포는 거기입니다. 인터넷이 변화하는 거죠. 이제 기술로서 어떤 사람들의 삶을 그러니까 돈으로서 개선시키는 거 말고 기술로서 개선시키는 부분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그리고 이 노드라고 하는 거를 개인들이 돌리게 해줌으로써 어떤 데이터 트랜잭션의 주체가 그 결정 주체가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를 실현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내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 그러면 내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이것들을 내가 보고 즐길 수 있고 또는 이제 거기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를 내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이제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스틀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굉장히 좀 혁신적인 서비스라서 좀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이 SNS가 기본적으로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다 각자적으로 계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통합되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마다 그냥 주소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웹페이지들이 홈페이지들이 다 똑같은 프로토콜을 써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메일도 우리가 지메일을 써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을 쓰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도 아무 문제 없이 받아서 읽잖아요. 그것도 SMTP라고 하는 공통된 이메일 언어, 프로토콜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SNS도 똑같은 언어를 쓰면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다 어떤 통합 계정으로 쓸 수 있잖아요. 통합 계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걸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말하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에 쫙 뿌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인터넷처럼 그래서 쓴다. SNS를. 그러면 이건 바뀌는 거거든요. 아예 문법이 바뀌는 거거든요. SNS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문법이 바뀌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거냐 또는 개인들은 어떤 이득이 있을 거냐 이게 다 지금 그래서 이 물밑에서 비트코인 이 웹 3.0 서비스를 비트코인 위에서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써 올리면은 이제 거기에서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그냥 올리면 트위터가 그거를 보여줄지 말지는 트위터 결정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인터넷에 이걸 뿌린 거예요. 메시지를. 어딘가에서는 보여요. 이게. 그리고 백훈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트위터 메시지에 이 메시지의 주인이라는 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러면 이제 주체가 저로 바뀌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이용해서 많은 거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개의 플랫폼을 끼고 여기에 있는 고객들을 다 끼고 아우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기업들은 물론 예전처럼 광고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유료 계정을 만들어 구독 서비스 모델을 하기는 어려워지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이제는 유료거든요. 데이터 트랜잭션을 그전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개별적인 기업들이 다 서버 비용을 내고 아마존 같은데 서버 비용을 내고 대신에 이 고객들이 쓰는 거 공짜로 해줬죠. 대신에 고객들이 광고를 봐야 광고 수익을 받아서 이제 자기네 매출이 됐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직접 서버를 관리하면서 거기서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들한테, 유저들한테. 아니면 이제 트랜잭션 비용을 처리해주면서 그 처리 비용, 그 비트코인 이제 수수료죠. 말하자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수료를 자기네가 직접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통행세를 받듯이. 이제 이런 다양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익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검증되고 있어요. 테스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SNS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거 불편한데 누가 써?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트위터 하다가 갑자기 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 내규에 안 맞는다 그러면서 계정이 정지되고 막 어필을 해도 안 풀어주고 막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트위터 같은 곳은 이제 가짜 계정, 봇 계정이 뭐 하루에도 3만 개씩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도대체 없다. 제가 아까 이제 나라 설명드린 건 똑같아요. 국가 설명드린 거랑. 아니 도저히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비트코인 도입해보자. 이런 게 이제 SNS에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각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도입된다. 그러면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들이 많이 진작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스틀 같은 곳들이 이제 그 언어, SNS 공통 언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 공통 언어 위에서는 무슨 서비스든 다 내 메시지를 다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있잖아요. 그 트위터 창업자 네. 잭 도시. 네네네. 그분은 좀 어떻게 요즘 동향 좀 팔로잉 하시나요? 그분 요즘 아프리카 자주 가세요. 그분은 완전 박애주의자가 돼가지고 일단은 블록이라는 회사를 이제 비트코인 기술 회사로 전환시켰고요. 그래서 이 웹5라고 자기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웹3를 조롱하는 거예요. 웹3는 웹3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웹5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탈중앙 거래소도 있고 뭐 DID라고 하죠. 탈중앙화된 신원 인증 그것도 만들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기술 어떤 비트코인이나 어떤 레이어 2, 레이어 3 이 계층으로 올라가는 비트코인 인프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이제 최빈국들에 많이 가가지고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 비트코인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아프리카에 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참여해서 연사로 스피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에 그 피터 틸 있잖아요. 네. 피터 틸은 그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점에서 다 정리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분이 또 2022년 그 컨퍼런스 4월 미국 마이애미 네. 컨퍼런스에서는 또 비트코인 짱이라고 네. 연설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뉴스 접하면요. 이제 정확히 설명드리면 피터 틸은 네. 2022년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이 워렌 버핏 그리고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이 사람들을 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부정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답션, 이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 소시오패스 할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맞아요. 이 피터 틸은 기술주의자로서 이제 페이팔 창업자로서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세상을 혁신시킬 거다 이렇게 믿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투자자의 관점인 거예요. 이걸 비트코인을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쌀 때 주워서 비쌀 때 팔면은 그게 최선이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잘하기로 유명해요. 그 스타트업 투자, 미국도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연금저축 펀드로 스타트업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그래서 피터 틸이 재산이 거의 5조 원인가 그렇게까지 확 드러난 계기가 그 아주 어릴 때 젊을 때 그 연금저축 펀드 계좌 통해서 스타트업 주식 사는 것들이 막 빵빵빵 막 몇백 배씩 성장하면서 피터 틸의 자산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많은 대중분들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나도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어떻게, 그런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어를 해야 될까요? 그 피터 틸은 그렇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도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일단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죠. 그 사람이 유명인이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지만 그 사람이 샀다 팔았다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 정도 되는 사람이 만약에 팔면은 그거는 커다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계속 사시던데요, 지금? 네, 워낙에 강고한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이고
뭐 빚내서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잖아요. 회사 매출을 영업이익을 비트코인 사는데 쓰고 이제 그렇게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피터 트립 한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사람은 애초에 그냥 그런 투자자였으니까.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 회사 거기는 그 주가가 거의 2배 올랐더라고요. 또 이제 뭐 많이 내렸으니까 그동안 많이 내렸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먼저 오르는 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뭔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함부로 현물 투자를 하긴 어렵고 또 선물이나 채굴 기업 같은 것들은 좀 조심스럽고 왜냐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래도 레비뉴 모델도 있고 상장된 지 오래된 이제 착실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기대감과 이 회사의 안정성이 결부되어 가지고 좀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먼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차라리 그래서 저도 채굴 기업보다 요즘은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채굴 기업은 비트코인 가격 내릴 때 팔거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좋을 때는 안 파는데 나쁠 때는 그래야 이제 운영 비용이 충당이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이제 비용 되고 이제 이게 이제 그들의 생리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진짜 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모델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기만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투자처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그 최고 경영자는 그 사람도 이제 비트코인 부정론자잖아요. 네. 근데 그분 그 회사 JP 모건은 비트코인 상품 많이 출시하지 않나요? 비트코인을 이 프라이빗 뱅커들한테 판매하게 했죠. 이 하이넷월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특정 투자자 계층한테는 고객한테는 비트코인도 이제 뭐 상품으로 소개도 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 특정 계층이라는 게 좀 돈이 많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도 전문 투자자라는 그 계층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되는 사람들이 가는 또 프라이빗 뱅크 따로 있으니까. 그럼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회장은 부정하는데 그런 고객들한테는 팔고 있는 게. 그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은 한때는 2017년인가 그때는 JP 모건 직원들한테 비트코인 거래하기만 해라. 잘릴 줄 알아라. 뭐 이런 협박까지 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근데 또 그 몇 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코인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JP 모건 코인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은 또 관심이 있다. 막 이제 이러면서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이랄까요? 비트코인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지대한 것처럼 이제 또 포장을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또 CNBC 방송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화폐는 폰지 사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투시디디스 트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과거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스파르타와 아테나가 전쟁을 해서 스파르타가 져요. 그래서 아테나가 이제 그리스의 맹주를 군림을 하는데 이 당시 역사학자였던 이제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이론화한 겁니다. 떠오르는 신흥 세력의 어떤 설침 이것과 기존 맹주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게 충돌하면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어떤 하버드대 교수님이 지정학 교수님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논문을 내신 게 있는데 그렇게 국지적으로 16번의 마찰이 있었고 그 중에 12개의 케이스가 전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투키디데스의 이론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말을. 제이미 다이먼의 그런 발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뭐 폰지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불안한 거죠. 신흥 세력의 출몰 그리고 이게 뭐 비트코인이 직접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시끄럽잖아요. 여기가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안이 꼽고 뭐 지금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자기가 이제 나오는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최근에 이제 칼럼도 썼었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시작됐다. 금융산업에서. 대체되어야 할 개선이라고는 1도 없는 개혁 개선이라고는 1도 없는 은행들, 전통금융권 은행들 정말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중앙은행이
계속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뭐 돈 수도꼭지를 틀어서 계속해서 이 살려주면은 그거를 이제 받고 다시 살아나고 어떤 규제 산업 안에서 굉장히 그 공고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개혁이라 개선이라고는 1도 하지 않는 이 은행가들이 불안한 거다 지금. 대체될까봐. 그리고 비트코인은 신흥 세력이고 그래서 전쟁이 한번 크게 터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아유 이사님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좀 더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비트코인 투자는요. 올해 물론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는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 언제 오를까 이런 거긴 하겠지만 저는 아까도 웅달님하고 되게 좋은 얘기 나눴는데 투자로서 성공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으면은 인생이 피폐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웅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사랑하고 제 아내도 너무 사랑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뭔가 윤택한 삶을 살려면 투자 같은 데 시간을 뺏기면 안 돼요. 특히 단타 매매하고 막 이런 거. 비트코인을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 때문에 내 할 일 못하고 가족들 못 챙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셋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마인드셋은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테슬라가 돼도 좋고요. 남들은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좋겠죠. 또는 뭐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자산 하나에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주는 행복, 이 시간을 행복으로 치환시킬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비트코인은 꾸준히 모아나가자. 그게 비트코인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투하시죠 라는 말을 못하겠고 성공한 인생을 사시죠. 행복하시죠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사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웹 3.0 사용 설명서의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